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교환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학술 대회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또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발표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공공의료는 현재 4개 법인이 하고 있는데 4개 법인이 매년 그 해왔던 흔적, 성과들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보고서들을 타 법인한테 얻어서 한번 취합하는 의미로 좀 자료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한 과제 이렇게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 넘어가죠? 네네네. 어, 정신질환자 공공의견 활동은요, 17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활동 목적은 이제 보호의무자가 없이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정신질환자에게 공공의견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사회복귀 촉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입니다. 예전에는 모형거자인 경우에 시군구 구청장이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서 이들에 의해서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질환자들이 계속적으로 입소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서 폐지가 되면서 개정 법안이 이제 실행되기 직전에 복지부가 서둘러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2017년 5월 초에 복지부의 원래 공공의견 대상자는 1,800명이 넘었었습니다. 전국에 59개 정신요양시설에 계신 분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계신 모든 원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이 공공의견과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고요.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86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한 1,400명 정도가 자기결정권이 생긴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시급하게 시행이 되면서 사회조사 보고서를 한 열흘 안에 써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양시설에서 옳지못한 방법으로 처리를 한 것 같고 복지부도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정 후견으로 정신질환자 공공의견은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4개 법인 케이스 중에 딱 한 케이스만 특정 후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정 후견입니다. 어, 처음에 이 사업은요, 현재 하고 있는 4개 법인 플러스 한국 장애인 부모회가 5개 법인이 시작을 했다가 한 달 만에 한국 장애인 부모회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4개 법인이 지금까지 해오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한울은 충남 그다음에 경기 지역을 하다가 그 한국 장애인 부모회가 맡았던 전라남도 지역까지 이제 떠맞는 꼴이 돼서 저는 해남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한 28번 이렇게 이제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4개 법인이 다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 특히 멀리 있는 피후견인들에 대한 그 후견 사업이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질환자 공공 후견 활동 지원 사업의 구조는 기본 원칙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청년 후견 제도가 도입이 돼서 가능하게 된 거고요.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사회적 안전망 부장 및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공 후견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 시대적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 공공 후견의 방식은 개인 후견이 아니라 법인 후견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4개 법인이 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인권 존중 및 권익옹호 체계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시설화 또 자립생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권익옹호 제도 및 실천 방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후견인 환정 후견의 직무와 관한은 저희들이 하는 후견의 종류를 예시로 들어봤는데 뭐 취업 지원서부터 신상 보호와 관련된 일들, 위기 개입, 법률 행위 대리, 재산 관리, 권익 옹호, 물품 구매 지원, 또 거소 이전에 관한 결정들, 입소 연장 통해, 뭐 심판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한양대 후견센터에서 제 교수님이랑 거의 매일 모여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향후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특히 이제 미국 후견 협회 주요 성년 후견 윤리 강령을 좀 따라보자라는 이제 네 개 법인에 동의를 했고 이 부분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분들의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후견 활동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공공의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2021년 10월 말 현재 정신후견 그 질환자 대상자 수는 483명입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486명인데 현재는 483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462명은 현재 실제적으로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고 27분 중에 22분은 청구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진행 중인 청구는 5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 48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5년 동안 한 50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서 그 대상자를 더 확보할 수는 없었고 돌아가신 분만큼 다시 요양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제 후견 청구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냐면 아까 발달 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디 지자체는 1년이 넘게 청구가 진행되고 있고 어디는 시약도 아니고 편차가 너무 이제 커진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시작하면서 피후견인의 그러니까 후견인의 권한을 최소화해달라고 그런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정신질환자들의 모든 권한을 법이 뺏는 것은 인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입퇴소 문제 그다음에 의료 행위에 관련된 대리권 문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 관여했던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청구서를 써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규로 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시군구별로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는 자주 바뀌고 뭐 2달에 한 번 담당자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1년 내내 아예 청구도 못하는 지자체가 있고 특히 한 곳은 전라남도 장성 같은 경우는 판결 7분의 판결이 나왔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대리권 목록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가로 다시 나와 최초의 이제 판결문인데 대리권뿐만이 아니라 동일권까지 가득 찬 판결문으로 저희가 되게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 신청을 했던 그 유황실의 원장은 이것은 반인권적이다. 어떻게 법이 사람의 권한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후속 조치를 안 했습니다. 한 10분이 이제 후견 심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런 제도는 이용을 안 한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복지부에 계속 건의하는 것은 저희들은 처음처럼 한양대 후견신탁에 복지부가 위탁을 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청구를 일원화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는 않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이제 생활하고 계시고 병원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많고요. 기타라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이나 그동안 5년 동안 4개 법인이 탈원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 한 4분 정도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된 수치입니다. 정신질환자 공공기관 서비스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법인이 했던 일들을 종합 해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조금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률 지원 서비스입니다. 총 작년이죠. 2020년 2,797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이제 피후견인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
연간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격려와 청구가 포함되고 있고요.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법적 권리 보장에는 각종 동의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권한 초과 행위 허가 청구나 상속 재산 관리 선의 청구 등을 통해서 후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있는데요. 이 한계를 말씀드리면 후견 법인들은 그 자타 위험성이 없거나 적고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비자의 입소에서 동의 입소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동의 입소나 자의 입소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청구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하고 싶지만 또 현실적으로 요양시설과 호견감독기관의 갈등들이 아주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호견감독기관들의 입장들은 신규 호견감독관의 그 공무원들 입장들은 자기결정권이 능력이 없고 그다음 자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자타 위험이 사라졌거나 자기결정이 생긴 거냐, 뭐 이런 아주 이해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갈등 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피후견인의 정기 방문, 그러니까 저희 지침,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복지부가 만든 지침에는 한 2주에 한 번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방문하고 이분들의 신상 관리 위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로는 대면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이용하거나 핸드폰을 통한 영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고요. 어느 법인에서는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주일에 간식을 보내거나 카드 뉴스를 발송해서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후견인에게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요양시설에 처음으로 가봤고요, 이 사업을. 근데 정신요양시설에는 정신질환자들이 거주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맞죠. 근데 저희가 맡은 특히 음성꽃 동네 정신요양원, 그다음 가평꽃 동네 정신요양원에는 상당히 심각한 아주 중증 지적장애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될 뿐더러 지금 벌써 5년 동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욕구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늘 한계였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면담을 시도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피후견인의 경우 욕구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피후견인 신상보험이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 소비 촉진 동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50%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는 돈이 1,500, 2천만 원이 쌓여 있는데 소비는 한 달에 3,000원, 4,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잘하는 것도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에 의존하고 있지만 건강식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해서 복용시키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한울 같은 경우도 한 40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80%가 장폐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외부에서 마사지사나 물리치료사를 방문하게끔 해서 시설에서 특히 이제 복부 중심의 마사지를 좀 받도록 하는 이런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되도록이면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피후견인의 개별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4개 법인의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사례 관리냐 아니냐 갖고 저희들끼리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많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수원가정법원 조사관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후견 감독기관은 서울시였고요. 서울시에서 한울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감독 보고서에 써서 보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례 관리를 전혀 안 한다.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수원가보배 조사관님이 저보고 그럼 사례 관리는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사례 관리를 하려면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시스템 그런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또 좀 보완이 된다면 사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의 후견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한된 범위 안에서도 저희 공공의료 직원들은 이제 주거생활 불편사항을 완화시키고 개호 및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주소 이전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또 공법상의 행위를 지원하고 학대 피해 등의 구제,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확인, 또 물품 구매 지원, 또 고향 방문 지원, 운동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 많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 방문은 이분들이 연세가 이미 6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존재하고 부모님이 존재하다는 망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들여서 이분이 사셨던 고향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로드맵인가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고향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히 복지관 사회복지 안에서 했던 사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4개 법인 중 피의견이 가장 적고 피의견이 가장 근거리에 있는 법인은 이런 쪽에 많은 실적들을 갖고 있지만 저희처럼 전국에 퍼져 있는 피의견을 보유하고 있고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좀 분명히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후견 담당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4개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각 법인별로 직원 내부 워크숍도 하고 또 4개 법인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후견 법인 워크숍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자별로 내부 후견 회의를 하고 직무 교육 또 외부 교육에 참석하게 하고 법률 자문 회의를 통해서 법률적 지식도 습득하게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백광열 변호사님께서 4개 법인의 직원들과 함께 법률 자문 공부서부터 자문을 해주실 거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기대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후견 사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법률적 용어 아주 생소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공의견 제도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그다음에 치매 공공의견과 달리 이 정신질환자 공공의견은 모든 것이 그 후견 법인의 역할입니다. 청구서부터 홍보서부터 많은 것들을 후견 법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어느 법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상영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공공의견 사업 설명회 또 진행한 바 있고요. 또 공공의견 사업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과 발표회를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고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박예남 교수님께서 저희 성과 발표회 때 발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실무 지원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 교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공공 후견 업무 교육 자료 및 업무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 법인들이 연합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효과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큰 부분들, 특히 은행 업무나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러 갔을 때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이나 은행에서의 그런 업무들이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좀 큰 틀에서 후견과 관련된 홍보나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탈원화 지원에 대한 노력입니다. 저희 한올의 예를 들어보면 이분은 용인정신병원에서 36년 계시다가 후견이 개시가 되고 그 36년 동안 사신 분을 지역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지역으로 모시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한울 법인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주택, 그러니까 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나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스불을 켜지도 못했고 버스는 물론 아무것도 이제 밥도 해먹을 수 없는 빨래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고정적인 사람을 붙여서 이분이 버스 타는 법, 밥 해먹는 법, 빨래하는 법 이런 일상생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후견 담당 직원이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죠. 인력 부족으로.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지금 3년 됐고 지역에서 아주 재미나게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또 이런 만남이 좀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아마도 이분의 인생은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 후견인 분들 중에서 탈원화가 가능한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습니다. 시도를 하고 싶은데 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어떤 지역사회 자립에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의 희생,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모시고 나올 생각을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에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장애인 탈원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정신장애인은 빠져 있어요. 아주 분노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국회에서 장애인 이것을 가라막고 있는 장애인 법 15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공공후견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장애인들 특히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야 하지만 시설에 있는 분들이 나왔을 때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고 자립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질환 저희들이 했던 사업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분야 최초의 권익옹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후견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19년도에 이제 절차보조 사업이 현재까지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19년서부터 작년까지 올해까지 서울에만 있습니다. 전국에는 없고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설립이 3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장애인들의 그 권익옹호 사업을 하는 최초의 어떤 뭐랄까 사업이었고 그 이후에 이런 어떤 센터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정식적으로 국가기관으로 좀 발족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 탈원화 시도를 했던 사업이고요. 또 지역사회 정신장애 당사자 후견 및 옹호 활동의 모델 개발 가능성이 마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 후견 업무가 법제화되어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발전에 큰 기대를 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달이나 치매에 놓인 공공후견과 같은 법률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난해 저희들이 공부하고 법률안을 만들어서 복지부에 제공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발달과 치매와 정신장애 공공후견을 좀 묶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달, 치매 노인 공공후견과 같은 시스템 마련도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무슨 지원단이 있거나 무슨 뭐 치매 안심센터가 있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 한 케이스당 20만 원씩 복지부가 계산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청구서부터 모든 교육서부터 법률자문서부터 모든 행위를 법인이 알아서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공공후견 대상의 확대 및 예산 확보 현재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을 70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반드시 정신요양원에 거소하고 무연고자이어야지만 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아마도 지역과 병원으로 계신 분들도 대상자로 확대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 그러려면 또 선제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아직도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특히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같은 데서는 저희 법인의 전화를 종종 합니다.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인데 이 서비스가 필요한다. 좀 해달라. 근데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병원 및 지역사회로서의 그 대상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정신장애인 탈원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드맵에 정신질환자들도 포함시켜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사업을 저는 5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여하고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후견인 입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과 또 현실에서의 괴리들을 가까이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성찰하면서 이 제도가 그들의 인권을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 저희 공공의견 정신질환자 공공의견을 하고 있는 4개 법인 직원들과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